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3만 명이 심정지로 쓰러집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춘다면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입니다. 이 증상을 10분만 방치하면 생존율이 90%에서 10%로 떨어집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심장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심정지전 신호를 보내옵니다. 미세한 통증으로, 숨가쁨으로, 어지러움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심정지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 생존 단계입니다.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예민하게 자신의 몸을 살펴야 합니다. 작은 의심과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조 신호를 놓칩니다. 이번에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으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심정지에 대처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졌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상했다. 에어컨을 켜놨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날까? 숨이 가빠왔다. 마치 계단을 뛰어오른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지러웠다. 텔레비전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다.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며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이건 그냥 소화불량이 아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신호는 있었다. 집 앞 언덕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찼다. 가슴이 가끔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다. 잠들기 전 목과 어깨가 결렸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왠지 모르게 피곤했다. 모두 나이 탓으로 돌렸던 증상들이었다. 운동 부족이려니, 스트레스려니 넘겨버렸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가슴 답답함이 점점 심해졌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조이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할아버지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멈췄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할아버지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손끝이 마비된 듯 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서웠다. 아내는 딸집에 가 있었다. 아들은 야근 중이었다. 옆집 아저씨도 출장 간다고 했었다. 완전히 혼자였다. 20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심정지는 정말 갑자기 오는 걸까?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는 충분했다. 지난주 동네 목욕탕에서 어지러웠던 것. 며칠 전 마트에서 갑자기 숨이 찼던 것. 어젯밤 잠들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심장은 말을 할 수 없다. 대신 신호를 보낸다. 미세한 통증으로, 숨가쁨으로, 어지러움으로 경고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바쁘다고, 괜찮을 거라고, 나이 탓이라고 넘어간다. 하지만 심장의 경고는 점점 커진다.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서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발전한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짚으며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그 작은 의심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다. 피로나 스트레스도 아니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119를 눌러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혹시 오진이면 어쩌지? 괜히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다.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든 박철수 할아버지는 119를 누르기 전 잠시 멈췄다.
정말 응급 상황일까? 혹시 과민 반응은 아닐까? 그때 가슴이 더 조여왔다.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다. 아니다. 이건 확실히 평상시와 다르다. 할아버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들여다봤다. 평소 분당 72회 정도였던 맥박이 지금은 118회를 가리키고 있었다.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것도 느껴졌다. 쿵쿵, 쿵, 쿵쿵쿵. 리듬이 엉망이었다. 숨도 가빠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쉴 수 없었다. 한 번 숨 쉴 때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몇 시간 전부터 호흡 곤란과 맥박 불규칙성을 경험한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이제야 떠올렸다. 오늘 오후 산책할 때도 평소보다 숨이 더 찼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소파에 기대어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됐다. 가슴 답답함이 더 심해졌고 식은땀도 더 많이 났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순간 돌연사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다. 스마트워치의 수치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침실에 있던 혈압계를 가져왔다. 평상시 혈압은 130에서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에서 95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박도 여전히 불규칙했다. 120회, 115회, 108회, 다시 122회. 들쭉날쭉했다. 이런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평소 같으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수치로 보니 확실했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심장이 보내는 명확한 SOS 신호였다. 할아버지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오후 8시 30분, 맥박 118회, 불규칙, 혈압 160에서 95, 가슴 답답함 심함, 식은땀. 이런 기록이 나중에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에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5분 후 다시 측정했다. 맥박 125회, 혈압 165에서 98. 더 나빠지고 있었다. 호흡도 더 가빠졌다. 평상시에는 분당 15에서 16회 정도 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25회 이상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얕고 빠른 호흡이었다. 이제 확실하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수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평소 맥박이 분당 70회였던 사람이 갑자기 120 이상으로 치솟고 불규칙하게 뛴다면 이는 치명적 부정맥 가능성이 크다.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기능도 확인해 봤다. 평상시의 규칙적인 파형과는 완전히 달랐다. 들쭉날쭉한 파형이 심장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119에 그대로 전달해야 했다.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이런 변화를 놓치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맥박을 재면서 생각했다. 누군가 옆에 있다면 병원에 가보자고 말해줄 텐데 혼자 있으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측정했다. 맥박 132회, 혈압 170에서 100.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수치로 확인된 이 변화들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이제 119에 전화를 걸 때가 됐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119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더 조였다. 하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화재, 응급의료, 구조 중 어느 것입니까? 응급의료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너무 가빠요. 혼자 있는데 심장이 이상해요. 네, 침착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살이시고 어떤 증상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스피커폰을 켰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했다. 72세이고요. 가슴이 조이면서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요. 맥박이 평소 72회에서 지금 132회로 올랐어요. 혈압도 170에서 100이에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려주셨네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생각했다. 미국 NIH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후 4분 안에 도움을 받으면 생존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10분 이상 방치되면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지금이 그 황금 시간이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1시간 전쯤부터 가슴이 답답했는데 30분 전부터 심해졌어요. 지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의식은 명료하시죠? 말씀도 잘 하시고요. 혹시 심장 관련 약물 복용하고 계신가요? 네,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스피린도 있어요. 좋습니다. 아스피린 있으시면 한 알 씹어서 드세요. 구급차는 이미 출발했고 약 7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냈다. 한 알을 입에 넣고 씹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게 혈전을 줄여줄 거라는 생각에 안심됐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피린 복용이 응급심근경색 사망률을 23% 낮춘다고 했다. 지금 혼자 계시죠? 문은 열어두시고 가능하면 바닥에 앉아 계세요. 혹시 쓰러지시더라도 다치지 않도록요.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었다. 구급대원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앉았다. 소파보다는 바닥이 안전할 것 같았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왼쪽 팔도 저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에 진입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들 번호를 알려줬다. 119 상황실에서 직접 연락해 줄 거라고 했다. 혼자 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119 상담원, 구급대원, 그리고 곧 연락받을 아들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다. 할아버님, 스마트폰 사용하실 줄 아시죠? 혹시 응급연락처 설정 안 해두셨나요? 응급연락처요? 그게 뭔가요? 스마트폰에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해 두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까 나중에 꼭 설정해 두세요. 할아버지는 몰랐던 기능이었다. 요즘 휴대폰에는 그런 것도 있구나. 스마트워치에도 넘어지면 자동으로 응급 연락이 가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미리 설정해둬야 했던 거였다. 문득 지난주 옆집 김씨 할아버지가 혼자 쓰러져서 이틀 뒤에 발견된 일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할아버지는 아찔했다. 사이렌 소리 들리시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안도했다. 혼자라면 더 무서웠을 텐데 119와 계속 통화하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 문 열어두셨죠? 구급대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열어뒀어요. 아직 의식도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 현관문으로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여기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신호했다. 구급대원이 다가오면서 말했다. 119 상황실에서 미리 증상 들었습니다. 혈압이랑 맥박 수치도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덕분에 준비하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즉시
119에 신고한 게 옳았다. 조금 참아보자 혼자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생존 곡선을 완전히 바꿨다. 혼자 계셨는데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이런 증상은 절대 혼자 버티시면 안 돼요. 구급대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신고, 이것이 두 번째 생존 단계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증상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가슴 통증이 더 강해졌고 왼쪽 팔의 저림도 어깨까지 올라왔다.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시야가 흐릿해졌다.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붙이고 혈압을 재는 동안에도 증상은 계속 악화됐다. 혈압이 180에서 105까지 올랐습니다. 맥박도 140 넘었고요. 지금 병원 이동 준비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파하고 신음했다.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구급차 안으로 옮기는 도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이럴 때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급대원이 즉시 대처했다. 환자분, 지금 가능한 한 곳에 앉아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시고요. 할아버지는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라 자세를 바꿨다.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았다. 만약 혼자 계셨다면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절대 누워서는 안 되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세요. 심장이 피를 보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할아버지는 기억해뒀다. 혼자 있을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눕거나 완전히 펼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더욱 불규칙해졌다. 모니터에서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구급대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정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해보세요. 기침요? 네, 기침 CPR이라고 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기침을 강하게 하세요. 계속 반복하시고요. 할아버지는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랐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콜로 강하게 기침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콜로 또 기침했다. 몇 번 반복하자 신기하게도 심장 박동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잘하셨어요. 기침할 때 흉곽이 압박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응급한 순간에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료진 지시 하에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또 하나 배웠다.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기침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도.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계속 설명했다. 아까 아스피린 드셨죠?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만약 혼자 계셨다면 아스피린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어떤 주의점이요? 출혈 경향이 있으시거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조심해야 해요. 평소 주치의와 상의해서 응급시 복용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자신은 평소에도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서 문제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병원이 가까워질 때까지 구급대원은 계속 설명해줬다. 혼자 계실 때 이런 증상이 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화장실 가려고 억지로 걷거나 뭔가 하려고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가능하면 바닥에 앉으세요. 쓰러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요. 셋째, 119 신고 후에는 문을 열어두세요.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새겨뒀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혹시 다음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넷째, 만약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구토 증상이 있으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혼자 있었다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빨리 119에 신고하신 것도 수치를 정확히 기록해 주신 것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자기 구조법들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할아버지를 진료했다. 다행히 심근경색 초기 단계에서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긴 상태였다. 정말 골든타임 내에 잘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올바른 자세, 기침법, 아스피린 복용, 안전한 위치 확보.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하는 세 번째 단계였다. 다음날 퇴원을 앞두고 담당 의사가 찾아왔다.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예방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의 70%가 CPR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20%에 불과해요. 가족분들도 모두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 민수 씨가 물었다. 아버지 혼자 계실 때가 많은데 뭘 준비해드려야 할까요? 우선 응급약품함부터 준비하세요. 아스피린, 니트로글리세린 있으시죠? 혈압계도 디지털로 바꾸시고 가능하면 자동제 세동기도 하나 구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놀랐다. 자동제 세동기를 집에 둔다고요? 네, 요즘 가정용도 나와요. 사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음성 안내를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하시길 권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들, 며느리, 심지어 고등학생 손자까지 모였다.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겠지?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한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아버님, 응급 연락처부터 다시 정리해요. 휴대폰이랑 스마트워치에 모든 가족 번호 입력하고 자동 통보 기능도 설정해 드릴게요. 손자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앱 보세요. 심박수 모니터링하고 이상하면 자동으로 가족들한테 문자 보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설명을 듣고 감탄했다. 요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럼 혼자 있어도 조금은 안전하겠네. 아들 민수 씨는 메모지에 적으며 말했다. 응급약품 목록 만들었어요. 아스피린 81mg, 니트로글리세린, 혈압약 여분, 포도당 젤리, 그리고 응급상황 행동 수칙도 벽에 붙여둘게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행동 수칙? 네, 증상 느끼면 즉시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안전한 자세 유지, 가족에게 연락. 이런 것들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면 살 수 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요? 우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응급 연락처 정리하고 집에 응급약품 준비하고 가능하면 CPR도 배워두시고 무엇보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버리세요. 박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다. 사랑하는 가족, 귀여운 손주들 곁에 오래 머물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전도도 많이 좋아졌네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대비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예방과 준비, 그리고 가족의 사랑.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였다.